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토믹 스펙트로스코피 마지막 부분, 이 파트 2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토마이제이션 소스 세 가지를 배웠죠. 플레임, 그래파이트 퍼니스, 그 다음에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ICP,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가 이제 다른 것과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ICP와 플레임 또는 other plasma source와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듯이 ICP is twice as hot as a conventional flame and the residence time of analyte in the plasma is twice as long compared to a conventional fl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ICP는 뜨거울 뿐만이 아니라 불꽃에 비해서 그 다음에 분석 물질이 머무르는 시간도 더 길기 때문에 보다 더 완전한 원자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원자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신호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상승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다 감도 높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자화가 더 많이 된다는 것은 이제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이 생기는 것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장점은 ICP가 플레임에 비해서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ICP is free of background radi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CP 불꽃이 있을 때 요 아랫부분은 굉장히 이제 컨티넘 레디에이션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측정되는 부분은 바로 윗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The temperature in ICP is more uniform. Excited atoms are distributed uniformly 라고 되어 있고 4번에 thin optical path l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자체의 path length가 그렇게 길지 않고 또한 불꽃의 온도가 굉장히 균일하기 때문에 들뜬 상태의 원자들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 되는데 이 3, 4번을 묶어서 그 장점을 정리하자면 여기 보듯이 almost no self-absorp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self-absorp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아니고 분자분광학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o self-absorption에서 self-absorption이라는 것은 들뜬 상태의 원자가 이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할 때 그 방출된 빛을 바닥 상태의 다른 원자들이 흡수하는 현상을 자가 흡수 또는 셀프 업섭션이라고 했는데요. ICP 불꽃 안에서는 굉장히 들뜬 원자의 포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셀프 업섭션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정량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여기 쓰여 있듯이 linear calibration curve can be obtained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선형성이 높은 교정 곡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뭐 셀프 업섭션이 뭐 무조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농도가 굉장히 진한 경우에는 당연히 셀프 업섭션이 원자 분광학, ICP 분광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에 보면은 ionization interference effect are small or non-existent because the large concentration of electrons from the ionization of arg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아이오나이제이션 인터피어런스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아이오나이제이션 인터피어런스는 이온화 되는 것 자체가 방해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어진 분석 물질에 따라서 이온화가 다른 정도로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ICP에서는 아르곤이 이온화되면서 전자의 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분석 물질이 들어와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불꽃이나 다른 원자화 소스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이온화가 많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이온화가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알카리 금속과 우리 분석 물질을 같이 넣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알카리 금속은 굉장히 이제 이온화가 잘 되죠. 최외곽 전자 하나가 떨어지면 안정해지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알카리 금속이 이온화가 많이 되고 우리 타겟 분석 물질은 이온화가 거의 안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알카리 금속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불꽃에서 우리 분석 물질도 상당량 이온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오나이제이션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은 이온화가 되는 정도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바로 아이오나이제이션 인터피어런스입니다. 하지만 ICP에서는 항상 고농도의 아르곤 이온과 전자의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온화되는 정도가 분석 물질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항상 일정해서 아이오나이제이션 인터피어런스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alibration curves are linear over 5 orders magnitude compared to 3 orders of magnitude in flames and furn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calibration curve가 리니어한 레인지는 크면 클수록 좋은데요. 여기에서 5 order와 이제 3 order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5 order라는 것은 최저로 측정할 수 있는 농도가 1이라면은 최고로 측정할 수 있는 농도가 10만까지도 리니어한 패턴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3 orders magnitude라는 것은 최저 검출할 수 있는 농도가 1이라면은 바로 10의 3승, 1000까지만 선형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즉, 넓은 농도 범위에서 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ICP 매스가 보다 더 여러 농도 범위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CP가 플레임과 비교해서 갖는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How Temperature Affects Atomic Spectrosco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꽃이나 ICP의 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원자와 소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일정하게 유지시키기는 힘드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Temperature determines the degree to which a sample breaks down into atoms. 즉, 원자화가 되는 정도를 온도가 결정하고 또한 뭘 결정하냐면 the extent to which a given atom is found in its ground state, excited state, or ionized state. 즉, 원자화된 것이 바닥 상태에 존재하는지 또는 들뜬 상태에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이온화가 되는지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보이는 볼스만 디스트리뷰션이란 것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원자의 비율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아래에 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0분의 N스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바닥 상태의 개수분의 들뜬 상태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볼스만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식은 여기 G0분의 G스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분의 델타 2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K는 바로 볼스만 컨스탄트이고 그 다음에 T는 당연히 온도이고 델타 2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를 줄의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 보는 것은 바로 G0분의 G스타이죠. 자, 이랬을 때, 오비탈에서 같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는 오비탈이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축퇴도, 디제너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제너러시는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이제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가 있는데 바닥 상태에는 이렇게 두 개의 같은 에너지 준위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는 세 개의 같은 에너지 준위 상태가 있으니까 G0는 2가 될 거고 G스타는 3이 될 것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델타 E는 바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특정 온도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소듐 아톰 라인에 대해서
가장 lowest excited state의 그 에너지 차이는 여기 나와 있듯이 3.371 곱하기 10-19승 줄 per atom이 되고 바닥 상태는 그냥 한 개의 스테이시 있고 들뜬 상태는 두 개의 스테이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불꽃에서 2600 켈빈과 2610 켈빈에서 어떻게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비율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G0분의 G스타는 동일하게 1분의 2가 되겠죠? 1분의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차이도 동일하게 3.371 곱하기 10-19승, 그 다음에 볼츠만 컨스탄트 당연히 똑같을 테고,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온도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이제 달리 했을 때 계산을 하면 각각 들뜬 상태의 비율이 바닥 상태 대비 1.67 곱하기 10-4승, 1.74 곱하기 10-4승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얼마만큼 10켈빈, 10도만큼 올라갔을 때 들뜬 상태로 가게 되느냐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은 99.9826%에서 99.9833%에서 99.9826%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줄어든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 단지 0.07%만 줄어들게 됩니다. 바닥 상태는. 이 말은 0.07%의 파퓰레이션이 바뀌었다는 건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토믹 업소션을 측정할 때는 온도가 설령 10도 올라간 조건에서 찍는다 하더라도 거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합니다. 10도 올라간 거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토믹 업소션,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토믹 업소션은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가는 것을 측정하는, 즉, 측정 대상이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상태의 원자들의 파퓰레이션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아토믹 업소션을 측정할 때 거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바닥 상태는 워낙 파퓰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이지만 들뜬 상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의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excited state population을 계산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1.74%로 1.67%에서 1.74%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1.67% 대비 1.74%로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전체 파퓰레이션이 4%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0.07% 감소한 거에 비해서 들뜬 상태의 파퓰레이션이 4%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토믹 에미션을 측정할 때는 이것이 상당한 변화로 감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럴까요? 아토믹 에미션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뜬 상태에 있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이제 빛을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뜬 상태의 파퓰레이션이 4%나 바뀌게 되면은 그 변화가 에미션을 측정할 때 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10켈빈 올라가는 것은 정리하자면 바닥 상태의 파퓰레이션은 거의 바뀌지 않지만 들뜬 상태의 파퓰레이션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적혀 있게 되는데요. 읽어보면 Temperature variation in flame is much more important in atomic emission measurement than in atomic absorption measuremen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온도의 변화는 아토믹 업소션을 측정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토믹 에미션을 측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여 있듯이 In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the flame temperature should be kept very st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만이 에미션 인텐시티를 재현성 높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이제 뭐 wavelength difference of state, 즉 에너지 차이이고 여기 250 나노미터가 에너지가 가장 큰 차이겠죠. 파장이 짧으니까. 그다음에 750 나노미터까지 있고 그것이 에너지 단위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들뜬 상태의 비율이
불꽃을 대표하는 2500 켈빈과 그 다음에 ICP를 대표하는 6000 켈빈에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CP가 당연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들뜬 상태의 파퓰레이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ICP에서는 상대적으로 들뜬 상태의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ICP는 보통 아토믹 업섭션을 측정하지 않고 뭐에만 사용되냐면 바로 에미션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줄 읽어보면 ICP is exclusively used for emission, not absorption or mass spectrometry because it is so hot that there is a substantial population of excited state atoms and 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들뜬 상태 비율의 원자와 이온들이 많기 때문에 흑광을 측정하지는 않고 발광만 측정을 하게 된다. 또는 이제 이온화된 것을 측정하는 질량 분석법. 요번 학기에는 질량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분석을 듣게 되시면 질량 분석법 알게 되실 텐데 질량 분석법은 반드시 이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의 비율이 높은 ICP 불꽃은 질량 분석법에서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자분광학에서는 컨티넘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라인 소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라인 소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로우 캐슬 램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다시 한번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면 monochromatous generally cannot isolate lines narrower than 0.01 or 0.001 나노미터 from a continuum source. 즉, 이렇게 전파장에서 나오는 컨티넘 소스를 사용할 때 굉장히 이제 얇게 0.01 또는 0.001 나노미터 두께로 파장을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in AAS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에서는 we cannot avoid the instrumental deviation from Beer's law caused by polychromatic radiation if we use a continuum source. 즉, 우리가 컨티넘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파장이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폴리크로매틱 레디에이션에 의한 비어의 법칙의 위배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signal is less attenuated because the fraction of observed from such a beam is so sm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만약에 흡수하는 띠가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띠로 빛을 보내게 되면 모노크로메타에서 분리된 빛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역의 파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흑광이 일어나는 위치는 너무 적어서 요 변화, 흡수되는 변화를 거의 감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파장들은 흑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통과해서 이제 디텍터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흡수에 의해서 줄어든 정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원자분광학에서 이제 컨티넘 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토믹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우리가 원하는 광원은 여기 쓰여 있듯이 emitter line of the same wavelength as well as emitter narrower line than absorption line of the analy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인 소스를 쓸 때는 실제로 원자 상태에 있는 것이 흡수하는 것보다 더 좁은 띠로 방출할 수 있는 광원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할로우 캐소드 램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왜 똑같은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면 왜 불꽃에 있는 또는 ICP에 있는 것이 띠가 더 넓게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이 아래 쓰여 있습니다. 자, 보면 usually a line source is operated at lower temperatures and pressures than a dose of the flame. 자,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할로우 캐슬 램프랑 그 다음에 불꽃 안에 있는 원자 상태의 온도 차이가 바로 띠 넓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원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압력이 높은 상태면은 이제 도플러나 프레셔 브로드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도플러나 프레셔 브로드닝은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원자들이 서로 많이 온도가 높을 때 활동성이 높아서 부딪히면서 걔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조금 바뀌면서 원자띠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로우 캐슬 램프 같은 광원이나 불꽃에 있는 불꽃에 있는 원자가 서로 똑같은 원자로부터 발광 또는 흑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더 뜨거운 곳에 있는 불꽃에 있는 원자가 더 이제 띠 넓이가 넓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파란색처럼 할로우 캐소드 램프에 나오는 원자띠는 불꽃에 있는 이제 원자의 흑광 라인보다 더 좁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게 되는 이 광원을 사용해서 흑광을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서 거의 맨 처음 두 번째 슬라이드인가에서 봤듯이 모노크로메터를 이제 불꽃 뒤에 놓고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듯이 첫 번째 이유는 to select one line from hollow castle lamp라고 되어 있죠. 즉, 이제 hollow castle lamp도 라인스로 쓰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개의 라인, 여러 개의 파장에서 굉장히 샤프한 픽으로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라인 빛만 골라내기 위해서 모노크로메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To reject as much emission from the flame or furnace as possible. 즉, 불꽃 또는 furnace 자체로부터 나오는 에미션을 이제 걸러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노크로메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할로우 캐슬 램프의 구조는 이미 이전에도 봤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속빈 이제 캐소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앞에 에노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 안에는 네온이나 알곤 같은 것들이 이제 일정 압력으로 채워져 있게 돼요. 자, 이랬을 때 먼저 작동하는 것은 두 번째 네모에 보게 되면 A potential difference is applied across the electrode, generating a current and ionizing the inert gas. 즉, 1단계는 이 네온이나 아르곤이 이온화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즉, 뭐 네온 플러스나 아르곤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온화가 되게 되면 음의 전이가 걸려 있는 캐소드 쪽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끌려가서 이제 이 속빈 음극에 부딪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듯이 화살표 뒤에 보면 accelerated positive ions strike the cathode with enough energy to eject metal atoms from the cathode into the gas pha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속빈 전극에 네온이나 아르곤 이온이 탁 치면서 여기 캐소드를 구성하고 있던 메탈이 튀어나오게끔 합니다. 그 과정을 바로 스퍼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스퍼터링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쳐서 튕겨 나온 메탈 애tom들은 들뜬 상태로 갔다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무엇을 내게 됩니까? 특정 파장의 빛을 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광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내기 위해서는 이 캐소드 머터리얼을 다른 원소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어떤 램프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딱 한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소로 섞여 있어서 여러 개의 라인 파장을 내게끔 제작하는 할로우 캐소드 램프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는 바로 바탕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이 Background Correction and Source Modul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먼저 왜 바탕 보정이 필요한가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Background correction is necessary in atomic spectroscopy to distinguish the analyzed signal from absorption, emission, and optical scattering of the sample matrix the flame, plasma, or graphite furnace. 말 그대로 우리는 분석 물질로부터의 신호만 얻고 싶은데 사실 빛이 산란되는 경우도 많고 샘플 매트릭스에 의해서 또는 불꽃, 플라즈마, 그래파이트 퍼닉스와 같은 이제 원자와 소스도
다양한 에미션을 내기 때문에 그로부터 백그라운드 에미션 또는 백그라운드 업소션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걸러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background correction is critical for graphite furnaces due to residual smoke from char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graphite furnace에서 배웠지만 drying, charring, atomization 세 단계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 charring이 일어날 때 말 그대로 charring 또는 ashing 즉 분석 물질을 시료를 재로 만들 때 연기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연기가 나게 되면 들어오는 광원빛이 산란되는 정도가 매우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커렉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 왼쪽에 있는 스펙트럼처럼 보면 어떤 아토믹 에미션 시그널이 있을 때 이렇게 아주 샤프한 아토믹 에미션 시그널이 이제 백그라운드 시그널이 있는 것도 물론이고 이렇게 컨티넘 백그라운드 즉 컨티뉴어스 파장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에미션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신호가 나온 부분의 평균과 바탕 신호만 나온 부분의 평균의 파이를 구함으로써 신호만의 차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커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시그널, 여기 T는 토탈을 의미하죠. 즉, 우리가 전체 측정한 시그널은 어넬라이트로부터 나온 시그널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부터 나온 시그널이 합쳐져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넬라이트만의 시그널이니까 전체 시그널에서 백그라운드 시그널을 빼줘야 된다라는 것이 백그라운드 커렉션의 컨셉이 됩니다. 자, 이런 컨셉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보듯이 source modulation and beam chopp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불꽃에서 아토믹 업섭션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램프에서 쭉 통과해서 이제 빛이 통과하게 되면은 이 불꽃 안에 있는 아토믹 에미션과 더불어서 불꽃 자체에서 나오는 에미션이 디텍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즉, 백그라운드 에미션이 디텍터에 도달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빔 차퍼에 의해서 광원으로부터 나온 시그널을 막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플레임 에미션에 의한 시그널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원의 빛을 막아줬을 때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에미션만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체 에미션과 업소션을 한꺼번에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주면 우리는 뭐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어넬라이트의 업소션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소스 모듈레이션 앤 빔 차핑입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뭐 위에 글씨를 읽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 그림만 보고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Continuum Source Background Correction by Deuterium Lam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듀테륨 램프는 실제로 원자분광학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램프는 아니고 분자분광학에서 사용하는 램프인데 백그라운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자분광학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broad emission from a deuterium lamp is passed through the flame in alternation with that from the hollow cathode lamp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나와 있듯이 듀테륨 램프와 할로우 캐소드 램프를 설치하는데 이 할로우 캐소드 램프가 우리가 실제로 원자분광학에서 사용하고 싶은 업섭션을 측정하기 위한 램프이고 이 듀테륨 램프는 아토믹 업섭션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브로드한 백그라운드 에미션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할로우 캐소드 램프를 사용했을 때는 결국 이제 어넬라이트 업섭션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업섭션 플러스 스캐터링을 동시에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별도의 다른 백그라운드 커렉션이 없다면 이에 반해서 여기 보듯이 세 번째 읽어보면
light from the deuterium lamp is only observed and scattered by the back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브로드한 파장으로 주고 실제로 분석 물질이 일어난 흑광 이의 다른 파장 영역에서 듀테륨 램프의 흑광을 측정하면 그것은 오로지 백그라운드에 의한 흑광 또는 스캐터링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듀테륨 램프를 쏴줬을 때는 뭐만 측정한다? 브로드밴드 백그라운드 시그널만, 백그라운드 앤 스캐터링만 측정하게 되고 샬로 캐소드 램프를 가 들어갔을 때는 바로 어넬라이트 업서번스랑 스캐터링, 백그라운드 업섭션을 동시에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할로 캐소드 램프를 사용했을 때는 전체 시그널을 측정하는 거고 듀테륨 램프를 보냈을 때는 백그라운드 시그널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AA, 즉 어넬라이트의 시그널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코렉션을 하는 방법이 듀테룸 램프에 의한 컨티넘 소스 백그라운드 코렉션 방법이 되겠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보통 그래파이트 퍼니스에서 이런 백그라운드 코렉션 방법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Zeeman Effect Background Correction for a Graphite Furnace. 이것도 역시나 Graphite Furnace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Zeeman Effect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면 The splitting of a spectral line into several components in the presence of a static magnetic fie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 하에서 에너지 준위가 세 갈래 또는 다섯 갈래로 갈리는 현상이 바로 지만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하에서 같은 상태로 있던 에너지 준위가 세 개 또는 다섯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 바로 리만 이펙트예요. 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도 백그라운드 코렉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리만 이펙트가 다른 것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 하면 듀테륨 램프 코렉션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correction at very near the analytical wavelength 바로 원자 흑광띠 바로 인접한 부분에서 백그라운드를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백그라운드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듀테륨 램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넬라이트 시그널이 있는 부분과 먼 부분에서 백그라운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사실 어넬라이트 시그널 나오는 파장 주변의 백그라운드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리만 이펙트 백그라운드 코렉션은 바로 우리가 측정하는 시그널 바로 옆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듀테륨 램프를 이용한 백그라운드 코렉션에 비해 장점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Zeeman 백그라운드 코렉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여기 이미 미리 좀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실험 셋업은 일단 왼쪽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랬을 때 두 개의 자석을 놓고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는데 이 자기장은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고 이 빛은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이 여기 놓여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한쪽으로 편광된 시그마 컴포넌트의 빛만 보내주게 되는데요. 보통 리만 이펙트에서 이제 갈라지는 빛을 시그마와 파이 컴포넌트로 나뉘게 되는데 파이 컴포넌트는 자기장 하에서 변화가 없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보통 파이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시그마 컴포넌트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즉 또는 파장이 자기장 하에서 변화되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시그마 컴포넌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시그마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폴라라이즈드 빛을 보내주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옆에 제가 별도로 그려놓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석을 끈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시그마 컴포넌트가
이제 빛이 들어가게 되고 요 아래 실선으로 그려놓은 게 들어가는 광원의 빛이 되고 점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흑광 패턴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그림을 반대로 그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방금 반대로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이 점선이 빛이 들어가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분석 물질의 띠의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선이. 자,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빛은 시그마 컴포넌트만 보내고 있습니다. 둘 다 시그마 컴포넌트만 보내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자기장을 끄게 되면은 결국 흑광의 띠에서는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없겠죠. 자기장이 걸려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자 흑광띠에는 시그마와 파이 컴포넌트가 섞여 있고 시그마 컴포넌트로 들어오는 빛을 시그마 컴포넌트가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폴라라이즈된 빛끼리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컴포넌트의 빛이 들어오면 시그마 컴포넌트의 성분이 빛을 흑광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자기장을 켜게 되면은 분석 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파이 컴포넌트와 두 개의 시그마 컴포넌트로 에너지 준위가 갈리게 됩니다. 즉, 에너지 준위가 자기장하에서 바뀌는 시그마 컴포넌트는 원래 원자 흑광띠에서 아래쪽 파장과 위쪽 파장으로 이렇게 갈려서 시그마 컴포넌트가 이제 다른 위치에 위치하게 돼요. 자, 이때 시그마 컴포넌트를 그대로 보내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빛은 항상 시그마 컴포넌트인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어요? 파이 컴포넌트만 남아있죠. 이랬을 때 시그마 컴포넌트로 폴라라이즈한 빛을 파이 컴포넌트의 이제 원자 흑광 띠가 흡수를 하질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을 켰을 때는 우리가 분석 물질에 의한 흑광이 측정이 되지 않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의한 이제 흑광 또는 플로레센스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흑광이건 발광이건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에서 이것을 너무 짧게 설명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다시 지워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자기장을 껐을 때는 이제 전체 시그널, 즉 전체 시그널 AT가 측정이 되고 백그라운드 플러스 어널라이트의 업석션 또는 플로레센스가 측정이 되고 자기장을 켰을 때는 이제 백그라운드의 플로레센스나 업석션 또는 에미션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내게 되면 어널라이트 시그널에 이제 어널라이 시그널만 측정이 되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슬라이드 약간 제가 설명을 앞서 혼동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과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코렉션 내용까지 다 마치게 되어서 요번 학기 수업 내용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자분광학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뭐 시간 제약상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할 것 같고요. 이번 학기 수업 듣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학기에 혹시 생분석화학을 듣게 되신다면 그때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